2025년 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70시간 넘게 타올랐고요. 공장 건물의 상당 부분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연간 1600만 개의 타이어를 만들어내던 그 생산 라인은 하루아침에 멈춰 섰습니다. 그해 여름과 가을, 회사와 노동조합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율 93%, 찬성률 93% 이상, 사실상 전원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강력한 협상 카드를 손에 쥔 셈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해 12월, 회사는 전혀 다른 발표를 내놓습니다. 8,600억 원을 투자해서 신규 공장을 짓겠습니다. 위치는 폴란드입니다.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광주도 아니었습니다. 평택도, 한평도 아니었습니다. 유럽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노조가 강한 카드를 쥐고 있었는데 정작 미래를 위한 투자금은 왜 태평양이 아닌 대서양 건너편으로 향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숫자와 구조로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떤 방정식으로 작동하는지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202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새벽 광주에 있는 한 타이어 공장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했고 진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70시간이 넘도록 불길이 이어졌습니다. 공장 내부 설비의 상당 부분이 손상됐습니다. 생산 라인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16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 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1800여 명의 직원들은 대기 발령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출근은 하지만 일은 할 수 없는 상태. 급여는 평소의 70%만 받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연간 매출 손실 약 9천억 원, 복구에 걸리는 시간 최소 6개월에서 1년. 여름이 오면서 공장은 조금씩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진행됐고요. 그와 동시에 노사 간 임금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노조 측은 이런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기본급 5% 인상. 둘째, 상여금 지급률을 200%로 상향. 셋째, 광주 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 확대. 넷째, 성과급 배분 확대. 노조 측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지난해 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4조 5천억 원, 영업이익 5,800억 원. 올해도 화재가 있었지만 영업이익 전망치는 여전히 4천억 원대입니다. 충분히 나눠줄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회사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금 광주 공장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한평에 신규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관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됐습니다. 본 교섭만 11차례, 실무 교섭까지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9월 말 노조는 단체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10월 초 긴급 임시대의원 대회가 열렸습니다. 쟁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 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전체 조합원 3,493명 중 3,261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율 93.4%,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률 93% 이상, 10명 중 9명 넘게 손을 든 겁니다. 노조는 이제 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쥔 셈이었죠. 그런데 12월이 되자 회사는 전혀 다른 발표를 내놓습니다. 폴란드 오폴레 지역에 8,600억 원을 투자해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연간 600만 개 생산 규모입니다. 2028년 8월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광주 공장을 복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평 공장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8,600억이라는 큰 돈이 유럽으로 향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파업 카드를 확보한 노조, 해외 투자를 선택한 회사, 이 두 결정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장 짓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기업의 재무팀과
그 기업에 돈을 대는 투자자들은 다른 공식을 씁니다. 이런 공식입니다. 총 투자 비용은 건설비에다가 중단될 확률 곱하기 중단될 때 잃는 돈을 더하고 거기에 복구 비용과 유지 비용을 더하고 다시 규제 대응 비용을 더한 값입니다. 쉽게 풀어볼까요? 공장을 짓는데 5천억 원이 든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공장이 3년에 한 번씩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멈출 때마다 900억 원의 손실이 난다면요. 20년 동안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약 6천억 원 정도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비용은 5천억이 아니라 1조 1천억입니다. 반대로 8천억 들여서 짓는데 멈출 확률이 거의 없는 공장이라면요. 실제 비용은 8천억에 조금 더 보태는 정도로 끝납니다.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계산을 합니다. 1. 예측 가능성.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금융 용어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게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할증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수익률을 주는 두 개의 투자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정적이고 하나는 불확실합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쪽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니까요.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A 공장, 과거 10년간 파업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큰 손실이 났습니다. B 공장, 과거 기록이 없습니다. 새로 짓는 곳이니까요. 투자자는 A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투자하면 또 멈출 수 있겠네. 그럼 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지겠네. 그럼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겠네. B를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기록이 없으니 뭐가 일어날지 모르긴 한데 적어도 이미 큰 손실을 냈다는 데이터는 없네. 그럼 일단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겠네. 숫자만 보면 B가 더 비쌉니다. 하지만 멈춤 리스크까지 계산해 넣으면 A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의 원리입니다. 2. 공급망 중단. 복구 비용보다 무서운 건 시간, 화재가 나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 돈으로 기계를 새로 사고 건물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으로 살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타이어 산업에는 OE 승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기어박스. 쉽게 말하면 완성차 업체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폭스바겐, 도요타 같은 회사들은 타이어를 어디서 사올지 미리 정해놓습니다. 한 번 승인받으면 최소 3년은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급이 6개월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완성차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타이어 회사 화재로 공급이 끊겼네. 6개월 기다릴까? 아니면 다른 데서 받을까? 대부분은 다른 공급사로 갈아탑니다. 차는 계속 만들어야 하니까요. 한 번 잃은 승인을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샘플 제출하고 테스트 거치고 승인 절차 밟고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승인 하나 잃으면 연간 매출 300억 원 이상이 사라진다. 다시 받으려면 2년이 걸린다. 그 2년 동안 잃는 매출은 600억 원이다. 공장 복구에 드는 돈은 3천억 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는 시장 점유율과 신뢰는 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 비용입니다. 3. 노후 시설의 숨은 비용 50년 된 공장을 복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줍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불에 탄 부분만 커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기 배선은 30년 전에 설치된 겁니다. 소방시설은 구형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설비는 옛날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2026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됩니다. 노후 공장은 전기, 소방, 환경시설을 전부 최신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은 보험금으로 안 나옵니다. 회사가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보험박 비용이 최소 2천억 원은 더 든다고 추정합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보험금으로 복구 플러스 숨은 개보수 비용 플러스 재인증 비용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부담. 4. 포트폴리오 분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기 투자의 기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제조업도 똑같습니다. 생산기지가 한 곳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가 나거나 파업이 일어나면 회사 전체가 멈춥니다. 생산기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면요.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가 돌아갑니다. 2025년 5월 광주 공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회사는 곡성, 평택, 중국, 베트남, 미국 공장으로 버텼습니다. 만약 광주 공장 하나뿐이었다면 회사는 아마 위기를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한평과 폴란드가 추가된다면요.
어느 한 곳에서 화재가 나도, 어느 한 곳에서 파업이 일어나도 나머지가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면 위험해. 여러 곳에 나눠 담으면 안전해.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이 만약 투자자라면 모든 계란을 하나의 오래된 바구니에 담을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의 새 바구니로 나눌 건가요? 아마 후자를 선택하실 겁니다. 그게 상식이니까요. 기업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전 세계 타이어 시장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입니다. 그리고 OE 시장, 즉 완성차 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시장의 17%가 유럽에 몰려 있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르노, 피아트 이런 회사들이 전부 유럽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타이어를 수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배에 실어서 보내야 합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유럽 항구까지 4주에서 6주가 걸립니다. 운송비가 듭니다. 관세도 냅니다. 납기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공장이 있다면요. 독일까지 트럭으로 하루, 프랑스까지 이틀, 체코까지 반나절. 운송비가 확 줄어듭니다. 유럽 내에서 만들었으니 관세도 없습니다. 납기 대응도 빠릅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배로 6주 걸려오는 타이어 대 폴란드에서 하루 만에 오는 타이어.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게 바로 현지 생산의 힘입니다. 2026년부터 유럽연합은 CBAM이라는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카본 보더 어저스트먼트 미케니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유럽 밖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들여오는 제품에는 탄소세를 붙인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타이어 만들어서 배에 실어 유럽에 팔면 이 타이어 만들고 운반하는 동안 탄소 얼마나 배출했어? 하고 따져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만들면요. 탄소 이동 거리가 짧으니까 세금이 확 줍니다. 업계에서는 제품 하나당 탄소세 절감 효과가 몇천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타이어 한 개에 몇천 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간 600만 개를 만든다면요. 수백억 원입니다. 이게 바로 탄소 규제가 만드는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폴란드 같은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세금 깎아줍니다. 땅 싸게 줍니다. 물류, 인프라 지원합니다. 인력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숙련 노동자들이 있고 임금 수준은 서유럽보다 낮지만 생산성은 준수합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공장 돌려보기 전까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보통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여기가 더 예측 가능하겠다고 판단합니다. 폴란드 공장은 새로 짓는 곳입니다. 과거 기록이 없습니다. 과거에 파업한 적도 없고 과거에 큰 손실 낸 적도 없고 과거에 갈등을 빚은 적도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과거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데이터는 없어. 그럼 일단 리스크가 낮다고 봐야지. 이게 바로 백지의 가치입니다. 과거가 없다는 것, 그 자체가 투자 결정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 공장에서 일하던 2천여 명의 직원들, 이들 앞에는 4개의 선택지가 놓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지 1, 한평 신공장으로 통근 광주에서 한평까지는 편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왕복 2시간, 주 5일 근무하면 한 달에 40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냅니다. 1년이면 480시간을, 21치 근무 시간입니다. 35세, 두 아이를 둔 A씨를 가정해 봅시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7시까지 출근해야 하니까요. 퇴근은 저녁 7시, 집에 도착하면 9시,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사라집니다. 주말에만 아빠 얼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한평은 광주보다 춥습니다. 새벽 5시 출발, 영하 10도, 도로 결빙. A씨는 매일 아침 불안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선택지 2, 한평으로 이사. 그럼 한평으로 이사를 가면 될까요? 광주에 집이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다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집을 샀다면 팔거나 전세로 내놔야 합니다. 아이들은 전학을 가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큰아이는 친구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둘째는 새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큰아이가 울면서 묻습니다. 아빠, 왜 이사 가야 돼? A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배우자도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광주에서 월 250만 원씩 벌고 있었다면요. 한평은 인구 3만 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일자리 선택지가 적습니다.
배우자가 같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럼 가족 소득이 월 250만 원 줄어듭니다. 1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거기다 한 평의 전셋값은 올라갑니다.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몰려오니까요. 광주에서 2억 5천만 원이던 전세가 한 평에서는 3억 2천만 원이 됩니다. 7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금리사 %로 7천만 원을 빌리면 한 달 이자가 23만 원입니다. 선택지 3, 희망퇴직 45세, 근속 20년인 B씨를 가정해 봅시다. 회사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퇴직금에다가 가상금을 더 줍니다. 근속 20년, 평균 임금 7천만 원이면 퇴직금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가상금 30%를 더하면 약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B씨는 고민합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 1년에 750만 원씩 쓰면 20년입니다. 한 달에 62만 원. 가능할까요? 아이들은 고등학생과 중학생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곧 시작됩니다. 재취업은 가능할까요? 45세, 제조업 경력 20년, 타이어 만드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받아줄까요? 받아준다 해도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7천만 원 받던 사람이 재취업하면 잘 돼야 4천만 원입니다. B씨는 밤새 계산합니다. 하지만 답이 안 나옵니다. 선택지 4, 대기 발령 상태로 기다리기 광주 공장 일부 라인에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대기 발령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월 400만 원 받던 사람이 280만 원 받습니다. 12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1년, 2년, 5년. 52세인 씨는 정년까지 8년 남았습니다. 8년만 버티면 퇴직금 받고 나갈 수 있어. 하지만 대기 발령 상태로 8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월 120만 원 곱하기 12, 개월 곱하기 8년은 1억 1,520만 원. 8년 동안 1억 원 넘게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노조가 너무 강경한 거 아냐? 회사가 너무 인색한 거 아냐? 하지만 이 사건은 선악 구도가 아닙니다. 각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선택들이 충돌한 결과입니다. 노조는 실적이 좋으니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회사는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역시 합리적입니다. 투자자는 리스크 낮은 곳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가지 방향. 첫째, 장기 협약. 당이 파업 대신 3년에서 5년 단위로 임금, 고용, 안전을 패키지로 묶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이미 생산 중단 없이 협상하는 프로토콜을 법제화했습니다. 둘째, 기업의 투명성. 재무 상태와 투자 계획을 공개하고 안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셋째, 노조의 전략 전환. 독일 IG 메탈처럼 고용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임금을 조정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임금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넷째, 지자체의 산업 다변화. 한 기업 의존은 위험합니다. 신산업 유치, 협력사 금융 지원, 재취업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개인의 대비. 내 일자리가 10년 뒤에도 여기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다른 기술을 배우고 여유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섯째, 정부의 인센티브. 노후 설비 교체 보조금, 안전투자 세액공제로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이 이 직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통근, 이사, 퇴직, 대기?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느 선택을 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2025년 10월, 노조는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서는 노조가 강한 카드를 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달 뒤인 12월, 회사는 8,600억 원의 미래를 유럽으로 옮겼습니다. 협상에서 이기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본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자본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2가지를 남깁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이 만약 노동자라면 임금과 일자리의 지속, 이 둘을 어떤 방식으로 동시에 지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이 만약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기업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만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숫자 너머의 사람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 협력사에서 일하던 분들, 지역 상권에서 일하던 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조가 그 최선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구조를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